파산, 면책, 총설, 뭐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신청 어떻게 하는지 1강부터 5강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봐볼 거고요. 재단이라든지 관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파산 채권과 환치권, 부인권과 별채권 같은 용어들 중심으로 내용을 볼 거고요. 개인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배당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면책과 관련돼서 면책, 신청 절차, 기각 결정, 면책 허가와 불허가, 특히 불허가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 면책 취소 및 복권까지 이렇게 또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파산 신청서의 작성 부분을 들어가서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 전자소송 따라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 파산 면책 총설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이 뭔지, 면책이 뭔지 간단한 개념 정리와 그다음에 발전 과정, 그다음에 법률의 구성,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산, 면책 및 복권의 개념, 그다음에 파산, 면책 제도의 발전 과정, 법률의 구성, 파산, 면책의 신청 절차 4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인 파산이란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제가 강의할 때 개인 파산이 뭘까요? 또는 그 파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저는 망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또는 빚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파산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죠. 근데 망했다, 빚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파산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갈까요? 저희 망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저희가 망했다라고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고 있는 빚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요? 빚이 더 많은 거. 이때 우리 보통 망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법률적으로 나가보죠. 빚이라는 말을 법률 용어인 채무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빚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초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채무 초과가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굉장히 전도 유망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고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일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해볼까요? 너무 없으면 민망하니까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빚은 1억 정도로 저희가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빚은 1억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것 재산보다 뭐가 더 많아요? 빚이 더 많죠. 채무 초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의사 선생님 망한 건 아니죠. 이거를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저희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또 다른 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분은 나이를 저희가 한 60대 정도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노숙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이 노숙자이시고 나이는 60대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재산 없겠죠. 뭐 근데 재산과 채무를 저희가 똑같이 한번 놓고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5천만 원 이렇게 좀 있고요. 5천만 원 아무래도 노숙자니까 조금 더 없고 그다음에 채무도 줄여볼게요. 재산 몰라 한 5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빚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채무 초과라고는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노숙자분이 과연 여기 나머지 채무인 1,500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갚을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못 갚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쵸. 아무래도 아무리 이분이 뭔가 노력을 하고 해도 갚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경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 초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하기 지급 불능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초과 그 다음에 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만약에 지급 불능이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정말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많네, 지급 불능이네 라는 것을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채권자에게 남은 재산, 저희가 보통 자녀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재산, 우리 의사 선생님 얼마 남아 있었어요? 아까 5천만 원 있었죠? 5천만 원을 누구한테? 여기 있는 채권자들에게 다 변제를 하는 겁니다. 5천만 원으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어요? 1억을 1억 중에서 5천만 원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 5천만 원 변제하고 5천만 원은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5천만 원까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파산 면체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자녀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배당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후에 면책 절차로 갈 수 있는 요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 갚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너한테도 뭔가 유리한 점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산이라는 것은 이후에 면책 절차로 진행되게 될 그런 요건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면책 절차로 진행이 되어서 자녀 채무, 어떤 걸 자녀 채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있는 남은 거요. 지금 전 채무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잔여 채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파산 면책에는요,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좀 들으시면 밋밋하니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발음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잔여 채무 이렇게 한 번씩 발음해 보시면 훨씬 더 좀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 채무를 나중에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저희가 파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그래서 채무 초과 지급 불능 면책의 전제 조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급 불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산에서는 지급 불능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면책이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파산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원에서 법적인 그 경제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파산 이렇게 하면 빚잔치라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재산을 전부 다 모아서 빚잔치 하는 것까지가 파산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나머지 채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죠? 잔여 채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잔여 채무 여기도 있습니다. 이 잔여 채무를 탕감받게 해주는 것은 비로소 뭐라고 부르냐면 면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은 빚잔치, 면책은 빚탕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면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개념 한번 보시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연인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면책은 저희가 자연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아까 남은 채무, 남은 빚이에요. 남은 빚을 자녀 채무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변제 책임을 비로소 면제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저희 한자로 보시면 책임을 면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면하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신경 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돈 빌려 쓰고 변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구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람들한테 편하게 받아들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적어도 자기가
열심히 일했어야 돼요. 성실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 빚이 발생하게 된 건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채무가 발생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그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적 갱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면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실했으나 불운한 이런 자들에게 변제 책임을 비로소 면제해 줌으로써 경제적 갱생에 도모한다라는 이 세 가지가 저희 키워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면책도 보셨고요. 그 다음엔 복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복권이요.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권리를 어디에서 회복을 할까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여기에 있네요. 그죠? 파산자가 되면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상으로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일반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복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더 할 거고요. 저희 최초의 개인 파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파산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1996년 12월에 현모 씨라는 분이 최초로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채무는 그 당시에 2억 5천만 원에서 약 3억 원 가량이었고요. 보증 채무였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친척 회사에 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돈 빌릴 때는 뭐 여러 사람들이 보증을 요할 때라서 보증을 서주다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분이 이 채무를 변제하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채무가 보증인인 현모 씨한테 왔을 때 회사도 그만둬서 퇴직금도 갖다 다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남편도 동원을 해서 변제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가 이만큼의 채무였다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용감하게 개인 파산 신청을 1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7년 5월 29일 날 파산 및 폐지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 8일 날 면책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최초의 개인 파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바람이 몰아쳤던 게 IMF였습니다. IMF로 인해서 채무자가 급증하게 되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부도나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 불량 상태라든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도 남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면 국가에서는 세수가 투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소비가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드를 막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한도를 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저희가 신용불량자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신용이 문제가 되신 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위축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좀 경제활동을 해서 저희가 으쌰으쌰 나가서 돈을 벌어서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받은 급여로 세금을 내서 국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국가가 부담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불안한 기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잠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면
갑은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중고생 자녀 둘을 두었고요. 갑의 월급은 세후 300만 원이에요. 저희가 그 2021년쯤에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어떤 불안 심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부동산을 못 살 것 같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2021년 4월에 국민은행에서 대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1이라고 써볼게요. 채권자 1입니다. 5억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친척 A에게서 2억 원을 또 빌렸습니다. 둘 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7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초저금리였습니다. 국민은행 대출 금리가 2.5%였어요. 그래서 이자는 약 104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고요. 친척에게도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뭐 150만 원 정도는 내가 벌어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부터 저희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대였던 이자가 4.5%까지 급등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거의 그 2배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계산해 보면 187만 5천 원까지 이자를 내야 했고요. 그다음에 친척 A에게도 원래 주던 만큼의 이자를 계속 줘야 됐습니다. 사실 친척 A는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이만큼만 줄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2개 더하면 얼마예요? 벌써 23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부족하니까 이제 또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씩 빌리게 됩니다. 이자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3. 신한은행에서 3천만 원, 4. 하나은행에서 2천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받게 됩니다. 얘네들도 또 뭐를 내야 돼요? 또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부르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 개인 파산 하시는 분들은 채무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세요.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변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채무가 증가되고 나중에는 그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집니다. 보시면 다급해진 갑은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어떻게든 변제하자. 아파트만 팔고 우리가 월세를 가든 뭐로 가든 하고 이 신용대출만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파트가 매매도 되지 않았습니다. 갑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나오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채무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게 됐습니다. 결국 집에 경매가 들어왔고요. 당시 시세보다 원래 살 때보다 더 낮은 시세인 6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채무가 지금 얼마가 쌓이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뭐 채권재고의 이자 이런 거는 그냥 다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국민은행에서 5억 원, 그 다음에 친척에게서 2억 원, 그러면 7억 원이죠. 그 다음에 저기 신한은행에서 3천만 원, 하나은행에서 2천만 원이니까 7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6억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집 팔아서 그대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그 국민은행에 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A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리고도 얼마가 남을 거예요? 1억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친척 A에게 5천만 원의 채무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채권자 신한은행에게 3천만 원 그대로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 2천만 원 남을 겁니다. 과연 이 갑이 이 1억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갑을 도대체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될까요? 저 40대 중반의 남성이 지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을 하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이 채무를 가지고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과연 갑이 다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얼마를 받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한 3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300만 원 정도 또는 그 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그 급여로 이만큼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 도산 절차의 그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갑이 취업을 한다면 개인회생 쪽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 개인회생 요건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니까 개인 파산 쪽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일하고 있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요? 가족이 힘들지만 가족 더하기 누구도 힘들어요? 국가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넘겨보시죠. 그래서 개인 파산이라든지 개인 회생 이런 도산 절차는 이런 국가의 필요, 지금 그대로 둬봤자 갑을 그럼 저희가 그냥 그대로 한번 둬보고 싶은데 그대로 둔다고 해도 갑이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 갑을 그대로 두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뭐 해주는 게 나아요? 구제해 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저희가 사회 기사를 보면, 사회면 그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뭔가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말겠죠.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저희가 어떤 희망을 갖고 변제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정에 대한 부양도 어려워집니다. 가정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때 누가 보고 있었어요? 저희 법률시장이 이를 보고 있었던 거죠. 97년에 1호 파산 사건, 파산과 면책 사건이 있었고요. 이렇게 급증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했을 때, 우리가 이걸 시장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저희 파산 절차, 개인 파산과 이후에 나오는 개인회생, 이 도산 절차가 굉장히 급증하게 돼, 사건도 급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초석 제도가 이렇게 딱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조금 더 넘겨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 원래 62년에 파산법과 화의법, 그 다음에 63년에 회사정리법들이 만들어져서 파산과 이 도산 절차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근데 이런 법들이, 도산 절차에 대한 법, 4개의 법들이 서로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빼고 여기 이 3개의 법들은 서로 불일치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법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법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일 날 이 4개의 법들을 다 모아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개인 파산은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1편 총칙, 2편 회생 절차, 3편 파산 절차, 4편 개인회생 절차, 5편 국제도산, 6편 벌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니까 개인회생 절차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편이 회생 절차예요. 중간에 파산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개인 파산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면 혹시 이 파산 3편의 어딘가의 내용에 개인 파산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파산 절차의 구성은 이렇게 법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94조부터 354조까지 파산 절차의 개시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파산 절차의 기관, 그 다음에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5장,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내용, 6장 파산의 폐지, 7장 간이 파산에 관한 내용, 8장 면책 및 복권에 대한 내용, 9장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이렇게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도 뭐가 보이지 않아요? 개인 파산이란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개인 파산은 어떤 거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일단 법률에는 개인 파산이란 용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게 될 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일단 개관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오시죠. 손님이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서 수임을 받고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도산 절차는 거의 그 전자소송으로 100%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무실들에서는 당연히 전자소송으로 하시고 개인들이 가서 서류로 내도 그거를 전자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접수를 하고요. 접수하면서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파산과 면책이라고 있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2개가 나올 거예요. 2024 하단 땡땡땡 사건 번호가 하나 나오고요. 면책과 관련해서 2024 하면 땡땡땡 해서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접수하면서 사건 번호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일단 파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지송달료 제대로 냈는지, 그리고 파산 신청자가 신청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심사를 해서, 그리고 파산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후 파산의 원인이 있어요. 파산 선고할 거고요. 파산의 원인이 없습니다. 기각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산이 선고가 되면 마침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사망자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해줄 거고요. 파산 관제인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파산과 관련해서는 재단을 구성을 해서 환가는 돈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배당, 채권자들한테 나누어 줄 겁니다. 아까 우리 빚잔치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잔치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면책과 관련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원에 보고할 거고요. 기일이 지정이 되고 기일이 열리면 이 기일은 여러 가지 의미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집행 기일도 있고요. 파산 폐지에 관한 의견 성취 기일도 있고요. 면책 이의에 대한 의견 청취 기일의 의미도 있고요. 계산 보고 종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일이 열릴 거고요. 이 기일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파산은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폐지 결정 또는 파산 종결 결정에 의해서 파산은 끝날 거고요. 이후에 면책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서 해주게 됩니다. 면책은 면책 여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면책 허가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다시 넘겨볼게요. 면책 허가해 줄 수도 있고요. 면책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도 기각되기도 하고요. 각하되기도 합니다. 면책이 허가가 되면 면책에 대해서 공고 후에 14일이 지나면 확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때 비로소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복권까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절차를 쭉 따라가면서 일단 필요한 부분 설명해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개인 파산 면책 총설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